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옹입니다. 네, 지난 4월 25일,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정치, 그 다음에 안보 면에서 미치는 의미가 크다고 봐서 이번 이슈 브리프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열병식 장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김정은의 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그 연설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네네. 하나씩 좀 분석을 해 주시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의 세대가 계속 바뀌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위대한 혁명 사상과 정신의 바통을 굳세게 계승해 나가는 것을 군건설 반제투쟁의 초미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군건설의 기본 핵으로 들어주고 나가야 우리 혁명 무력의 질적인 우세를 확고히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김정은 연설 이 화면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이 인민혁명군 예, 창건 90주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북한 정규군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945년 예. 2월 8일 날 창건이 예. 됐고요. 예. 조선인민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 4월 25일이냐? 지금 북한군의 기원이 2월 8일냐를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원래 이 북한군의 정식 창건 일은 예. 1945년 2월 8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 집권 이후에 초반부에는 사실은 45년 2월 8일을 기점으로 이 인민군의 이 창건 기념일을 기념을 했어요. 그럼 4월 25일은 어디서 나온 거죠? 4월 25일이라는 게 1932년 4월 25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김일성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북만주에서 당시에 이 북한 주장입니다. 항일 이 유격 투쟁 빨치산을 조직을 했는데 이 날짜가 이 4월 25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1978년에 김일성이 이 북한군의 창건 기념일 자체를,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군 뿌리가 예. 자기가 창시한 이 조선인민혁명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창건 시점을 1942년 4월 25일로 소급했어요. 1932년 예, 4월 예. 25일로. 그래서 78년부터 예. 계속 이 4월 25일이 그때는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인민군 창건 기념일. 예. 그러다가 이게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8년에 이 두 개를 분리해요. 다시 말해서 이 1945년 2월 8일은 정규군이 창설된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건군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25일은 계속 기념을 하되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나름대로 김정은도 자기 정통성의 근원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라는 건 잘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과거와는 차별화된 걸, 자기 시대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이 건군절을 과거에 78년 이전에 했던 일정대로 건군절을 이제 만들고요. 이때가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5일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나름 행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 이전까지는 주로 주요한 이제 이 행사를 하면, 특히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걸 하면 2018년 이후에는 2월 8일을 기점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4월 25일 날, 이 기념 행사를 하면서 대형 군사 퍼레이드를 한 거죠. 왜 그럼 굳이 이번에만 강조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상징성의 문제.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신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죠. 예.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는 1932년이라는 시절이 모두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이 표현에 의하면 반파쇼, 반제국주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는 데는 4월 25일이 2월 8일보다 훨씬 적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32년 기원설이. 사실 이번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온 무기 자체는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저것도 나왔구나 하는 무기는 사실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래 예상했던 것이 4월 10일 날 이제 북한 용어로 태양절이라고 하죠. 예. 이때가 김일성 생일인데 이 110주년이에요. 북한 용어로. 예.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기념을 해서 밖에다가 상징성을 보여줄 때는 110주년이 더 이른바 얘기하는 이 좀 밖에 되기에 그럴싸하죠. 예. 그런데 2월 8일도 지났고 예. 4월 15일도 지났고 4월 25일 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예. 뭔가 기술적으로 예. 더 큰 걸 보여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 날짜에나 군사 퍼레이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중에 군사 퍼레이드 할 수 있는 마지막 상징성이 있는 날짜가 이 4월 25일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북한에서 조국 해방전쟁 기념일이라고 얘기한 6월 25일인데 정준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준현도 아니고 너무 늦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월 25일로 택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미 예상한 거긴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김정은의 주요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군사력의 발전 추세와 현식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 양상은 우리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현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고도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퍼레이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화돼 나가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실적으로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2021년, 2022년에 북한이 발사했던 예. 각종 이제 이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같은 것들 사실 이번 퍼레이드에서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예. 이거 앞으로 작전 배치 조만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 분석을 다시 하겠지만은 북한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체할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다음 발언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연설로 보면은요. 예. 이 북한이 두 가지 목적을 얘기를 했잖아요. 핵무력을 예. 강화하는. 예.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전쟁 억제예요. 그쵸. 방어하고.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두 번째 목적은 전반적인 이 맥락상 예.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목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다른 국가들도 일반적으로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핵전쟁을 상대방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기존에 북한이 얘기했던 자위적 핵 억제력이라는 개념하고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핵에 관해서 뭐라고 그럴까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억제라는 기능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사실은 NPT상 그렇죠. 이 보장이 돼 있는 5대 핵국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정당성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예.
네, 아마 최소한도로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북한도 핵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동안 해온 게 북한도 그래도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첫 번째 논리였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두 번째 논리예요. 그 근본이익이 침해당하면 두 번째 목적을 이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근본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확장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근본이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가령 북한이 얘기하는 그 체제 안전 보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결국 수령 독재 체제의 유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독재에 방해가 되는 위해가 되는 이제 그 요인이 발생하면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받거나 핵 위협하에 놓이지 않아도 핵을 먼저 쓸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북한이 예. 재래 도발을 하잖아요. 예. 재래 도발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래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재래 대응하면 이게 근본이익이 훼손되기 때문에 핵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3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푸틴이 러시아의 그 3원 핵전력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최근에도 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3차 세계대전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불문율들 예. 핵 위협을 받을 때 예. 핵으로 대응한다는데 그게 예. 아닐 때도 예. 지금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라고 그것도 먼저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열어준 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그 룰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뭐 1차적으로는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 특히 1970년부터 기산할 때 NPT 체제로 상징되는 그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무기 체계를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과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참 무거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북한의 무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네, 그렇죠, 나눠볼까요? 예. 그럼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어떤 제대가 통과하고 있다까지도 다 설명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4월 16일에 발사했던 전술 유도무기. 예, 맞습니다. 전술 유도무기. 그리고 이게 2018년에 김정은이 그 개발을 주시했던 아마 신형 전술 핵무기 이거하고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소위 북한이 그 스커드를 대체해서 만들고 있는 KN 23, 그다음에 KN 24, 이 시리즈들. KN 23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모든 검증이 끝나고 실전 배치 상태로 봐야 될까요?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죠. 지금 저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실전 배치가 이미 됐거나 임박했다라고 이제 북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뭐 KN24도 이건 이제 북한판 에이테킴스죠. 이것도 아마 지금 같은 선상에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얘기한 북한 아까 얘기한 전술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 이게 앞으로 이제 코드네임이 어떻게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KN 그 23, 24에 이어서 아마 더 개량형이고 신속 발사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 그 이 핵무장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탄두수가 늘어나면 여기도 얼마든지 이제 핵을 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전술 유도무기도 그렇고 이 북한의 이 각종 단거리 미사일들 여기 모두 지금 핵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겠죠. 예, 결국은 게다가 이제 지금 이 미사일들 자체가 소위 말해서 쿼시 벌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풀업 기동이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 방어 기동이 체계로 가능한 그렇죠. 미사일 방어 체계로 방어가 지극히 어려운 이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군이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북한 주요 전력 중에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또 하나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는 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물론 탄도미사일하고 어떻게 보면 포병 전력의 하이브리드에 가깝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이야기하는 초대형 방사포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맞습니다. 아마 사정거리로 예, 예. 보면 우리나라 중부 지역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것도 이번에 선보였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커다란 문제랄까, 뭐 사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미군이나 기타 괌기지라든가. 예, 괌기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협으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통상 얘기하는 한 6, 7 이상의 그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아마 흔히 얘기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서 못 잡는다가 아니라 잡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번에 그 열병식에 화성 17 ICBM이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3월 24일 날 북한이 쐈다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패 이후에 다시 등장한 것인데 센터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저게 이 실거리가 정상각도로 쏘게 되면 한 15,000km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맞습니다. 전역이 커버가 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저 ICBM이랑 같이 그 북극성 그 O형의 또 개량형으로 보이는 신형 SLBM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 퍼레이드에도 쭉 나오지만은 예. 한반도나 그 미국의 해외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예. 그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여기 이어서 이제는 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그리고 이거를 이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까지 이제 모든 이전에 핵이어 옵션을 다 갖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또 이 SLBM은 또 고체 ICBM과도 연결이 되지 그렇죠. SLBM에서 쓰이는 그 고체 연료 기술이라는 게 나중에 그 북한이 그 ICBM을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1단까지 이제 고체 연료화 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근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또 이 핵탄 기수가 증가하게 되면 아마 북한의 이 핵 독트린도 굉장히 이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사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그 김정은 연설에도 나왔지만 필요하면 핵공격이나 핵위협을 받지 않고도 먼저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미국의 핵보복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도 그 한반도 초전부터 다량의 그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남긴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아마 퍼레이드에서 북한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미 그 역량을 갖췄거나 도달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대응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핵은 핵으로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는 역시 핵 억제, 저는 그렇죠. 우리가 막더라도 핵 억제만큼 미국이 확실히 해줄 수 있어야 이것이 뭐 우리에게 동맹의 이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확장 억제의 공약이 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정교화하는 작업도 시작할 거고요. 아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전적으로 미국 혼자서 이걸 동원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한미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공유성이 높아져야 될 걸로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흔히 얘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나토형 그 MPG라든가 예. 아니면 한미 간의 핵 공유 개념 같은 것도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이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아마 지금 5월 달에 이제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에서 한미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될 분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서로 군축 시도를 하다가 이게 실패하고
결과를 못 가져올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 군비 통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군비 경쟁하고 완전히 다른 궤가 아니거든요. 같이 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응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가져도 소용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때 아마 진지하게 군비 통제도 그렇고 비핵화 부분도 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한번 이렇게 저희가 조금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네,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예, 예. 오늘 이 4월 15일 날 이 열렸던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열병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옥 부연구원과 아주 의미 있는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